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한사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상반기에 나타났던 탈미국은 경기 순환적인 거지 구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경기 순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나 어떤 캐털리스트가 있으면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거고 언제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꼭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유럽은 ECB는 금리도 빠르게 내렸고 뭐 재정도 많이 쓴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뭔가 부양책이 있을 거야. 중국은 작년부터 계속 부양책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추경이나 금리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전공부채도 많다, 금리 언제 내릴 거냐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양책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렇게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민간 레버리징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나 원리금 소득 비율이나 가계 신용 같은 것들은 아주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금,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은행들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민간의 그 대출 상황이나 레버리징이 매우 낮아져 있어요. 저는 이게 트럼프가 자기 자본 규제, 은행들의 규제 완화를 하면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 금융 완화가 되면서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그림이 되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신차, 할부, 이런 것들의 금리를 보면 아주 높아요. 은행들이 되게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더 놀라운 사실은 1980년대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거냐? 80년대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에 비해서 은행들이 개인들한테 부여하는 금리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은행들은 이런 입장인 겁니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높게 받아서 이 금리를 높게 주고도 돈을 빌릴 사람들한테 하면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덜 빌려가도 잘 갚기만 하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어. 모든 회사의 매출은 P하고 Q인데 우리가 Q는 조금 희생하더라도 P를 더 받아서 돈을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 주가가 엄청 좋았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 성과급을 매우 많이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Q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자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덜 받으면서 Q를 내가 늘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걸 아마 가능하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었냐면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융적으로 중요한 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기업들은 모기지 관련, 투자 관련 이런 여러 가지를 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18, 19년에 미국의 예대율, 그러니까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거, 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대출 증가율도 확대가 됐습니다. 은행들에게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니까 실제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행 CEO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대출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자기가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랬던 걸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하고 2가 자본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치죠. 근데 갑자기 3도 자본으로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는데 자본이 늘어나고 또 위험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1, 2, 3을 위험자산으로 치고 계산했었는데 갑자기 3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줄고 자본은 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본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럼 자본 비율이 올라가면 사실상 QE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QE라는 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샀으면 뭔가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연준의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산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산을 늘렸으면 뭔가를 빼서 사준 게 아니면 부채 항목이 늘어나야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 맞는 거거든요. 부채 항목이 뭐가 늘어나냐면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지급준비금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급준비금이 늘어났으니까 은행들은 자본 여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QE를 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대출도 많이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채권도 많이 소화가 되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SLR이라고 하는데 보완적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은행들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의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고민하겠죠. 모든 CEO들이 고민할 겁니다. 지금은 이자를 비싸게 받으면서 대출을 좀 줄여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대출을 하게 해준다면 내가 PQ가 있는데 PQ였는데 P를 조금 낮추면 Q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서 70%로 빠져 있고요. 가계 신용 증가율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라고 은행들이 판단하면 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민간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보기에 드디어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한국같이 공공에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공급할 수도 있겠다, 유동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7, 8월이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규제 완화랑 맞물려서. 왜 그러냐면 일단 6월 17, 18일 이때 중순에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7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요. 7월 9일이 이 3개월 유예했던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 상원에 올라가 있는 감세안, 뭐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7월 초까지 처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6월 17, 18일에 금리 내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지난달 6월 전망할 때는 금리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주가가 뭐 나쁘지 않을 거로 봤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거는 전 보지 않아요. 제가 그건 틀린 건데요. 주가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파월이 금리를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6월 17, 18일은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 전까지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가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세 유예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기간 요까지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감세안도 그때쯤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 얘기하는 이 금융 관련 완화책도 그때부터 7월 말까지 나와야지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와 규제 완화안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의 생각이 확실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실제 투자로 어떻게 영향이 되거나 숫자가 바뀌냐면 현재 미국의 빅4,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의 캐펙스, 설비 투자 증가율하고 순이익률을 보시면 순이익률은요. 26년, 27년 계속 좋아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설비 투자 증가율은 거의 0까지 빠지는 걸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올해 딥시크 있었죠. 관세 있었죠. 경기 나쁘다고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이를 탄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많이 벌어도 투자를 못할 수 있다라고 추정치에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국에서 신고가를 냈던 업종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넷플릭스, 팔란티어 뭐 이런 게 더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고 그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7월, 8월에 진짜 금융규제 완화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고 감세안도 들어가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순이익률은 여기고 투자는 밑에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었냐면요. 15, 16, 17, 18 서버 사이클에는
순이익률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이 4개 기업이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적중을 해서 이 기업들의 순이익률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순이익률이 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미래가 AI라고 믿으면 순이익률이 유지만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물론 이 4개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는 다 투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믿어지는 순간 다시 활용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AI가 좀 더 투자가 되는 시기가 연장되겠다라고 추정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밑으로 빠져 있는 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까지는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주식을 해봤었는데 다시 AI 인프라나 AI 투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포인트를 이 민간의 레버리징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종목 얘기가 될 텐데 저희의 하반기 전망의 종목은 당연히 그래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요 AI 시스템을 깔기 위한 전력 뭐 이런 걸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지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는 아직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못 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종목 얘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중국 얘기를 제가 아주 첫 시간에 잠깐만 했잖아요. 저희는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꼭 달아주시고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